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저출산 위기 속에 분만 인프라 붕괴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해도 낳을 곳을 찾기 어려운데요. 수도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분만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분당 제1여성병원 한성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최근에 저출산도 그렇지만은 이 분만 인프라 소멸 위기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당 제1여성병원 이 15년 연속으로 이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 전문병원 지정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곳입니다. 일반인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병원을 어떤 선택하는 기준이 SNS나 아니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에서 이런 잘못된 점 때문에 그 적절한 심사 기준,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병원을 그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 심사 기준을 통과한 경우를 전문 병원 명칭이라고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서 너무 대학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막고, 그리고 전문 분야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전문 분야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수도권에 그 전문 병원이 전국적으로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산부인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산부인과 10개가 네네. 있고 수도권에 일단 네. 9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네네. 원장님, 그 원장님께서는 산부인과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1995년도에 분만 전문의가 됐으니까요. 네.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 30년째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이는 몇 명이나 받아? 제가 많게는 제 전공 분야가 네.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건강 상태를 이제 보는 것이 제 그 전문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 노령 임산부들, 그리고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형아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되겠죠. 한 1년에 많게는 한 1000명, 그리고 한 달에 많게는 한 100명 정도를 분만하면서 한 30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산모들이 네네. 이 병원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네네, 맞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지역을 몇 시간 네네, 이동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네네. 이 진짜 실제로 병원에서 네. 보시기에 체감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인프라 붕괴 현황.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강릉에서 헬기를 타고 와서 저희 병원 근처에 이제 구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헬기가 내려서 저희 병원에 와서 분만한 경우가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제가 강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큰 도시인데 일반 군에서 산분만 병원이 없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큰 크게 위험한 산모도 아니었는데 강릉에서도 해결이 안 되나 하고 그것을 보고 나서 정말 우리나라의 출산 인프라, 분만 인프라가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면은 전국에 네. 이 226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죠. 네네네. 시군구 가운데 72곳이 산부인과가 없다고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10년, 11년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이 산부인과 병의원이 40% 감소했다. 네, 이런 맞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느껴집니까?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출산 가능한 병원이 전국적으로 4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과거에 10년 전에는 거의 1000개가 넘었었죠. 그거는 엄청나게 많았죠. 성남 지역에서만 예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성남 지역에서 20년 전에는 출산 병원이 20개가 넘었는데요. 네. 지금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저희 포함해서 3개 정도 네.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이 400개의 병원이 남아있는 병원도 매년 10개에서 15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없어지고 있는 이 병원들이 의원급 분만위원, 그러니까 중소도시와 일반 분만이 적은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담당하던 병원들 위주로 해서 없어지고 있다는 거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급이 이 기초 인프라인가요?
의원급은 아무래도 조그만 규모의 그 출산 산부인과가 되니까요. 저희 병원은 이제 병원급 의료 그 분만 출산 병원이 되겠고, 이제 조그만 병원 위주로 해서 병원이 없어지니까 그 큰 중소도시에 큰 산부인과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그만 병원 위주로 없어지니까 이렇게 분만 수가 작은 취약지구 중소도시부터 이렇게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 지역의 분만 인프라, 지역에서는 이미 산부인과가 사라진 지 네네. 오래고 이런 두 곳이나 되거든요. 네네. 이 지난해 보면은 이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그 대책 발표하면서 네. 이 서울도 안전하지 않다. 네, 맞습니다. 서울이 안전하지 않으면은 뭐 경기, 인천, 이 수도권도 이 분만 인프라 붕괴 소멸해서 안전하지 않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도 출산 그 구가 출산 병원 자체가 이제 없는 구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그 양평 이런 그 시단위를 얘기해서 네, 뭐하지만 네, 네. 양평이나 네. 그쪽을 보면 그 경기도에도 많은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도 그런 그 분만 병원이 없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만 네. 의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 결정적인 이 배경, 이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저출산이 되겠죠. 저출산이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네. 저희 세대 때 저희가 한 100만 명 정도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희가 그 그렇게 와중에서 태어났죠. 네네 네네. 태어났습니다. 그 네. 100만 명 애들이 한 60만을 낳습니다. 저희가 네. 60만의 아이를 낳고 그 60만의 아이들이 지금 20만을 낳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그 20만 아이들이 30년 후에는 한 5만 정도 낳겠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큰 나라의 붕괴. 학교 다닐 사람, 군대 갈 사람 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뭔 저출생으로 사실 네네. 이 아이가 없으니까 병원 수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한 일이긴 한데 네. 그게 꼭 필수 지역 또 네. 분만이 그 있어야 될 지역에도 없으니까 네. 이 산부인과 찾아 이제 산말리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지금 전국 산부인과 가운데 88%, 그러니까 19은 네. 이 분만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분만 인프라 붕괴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분만 인프라의 하나의 분만 인프라 붕괴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를 차려놓으면 당연히 분만을 해야 되는데 분만을 하면 수익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분야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산부인과를 그 열어놓고 맞습니다. 산과를 안 한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뭐 피부 미용이나 이제 부인과 질환 위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인프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속에서도 실제로 그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어떤 적합한 최소한의 어떤 산부인과 숫자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 2008년도라고 기억이 듭니다. 그 일본에서 유사하게 상과 보상 제도를 실시하면서 전국에 필요한 산부인과 필요 개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인구가 1억 3천, 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높습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일본에서 한 3,500개 정도의 기본 산부인과가 필요하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뭐 인구나 그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최소한 한 700개의 그 산부인과가 분만 산부인과가 있어야지 분만 인프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한 400개 정도 네. 있고요. 그것도 매년 10개에서 15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병원, 중소도시 위주의 그 분만 산부인과 위주로 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진짜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향후 이 분만 인프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료 의사들도 없고 그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 애 낳을 곳이 없는 거죠. 애 낳을 곳이 없으면 결국 신생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늘어나게 되고 출산 시 그리고 대체 인력들이 분만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만을 할 수 있는 뭐 조산사나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분만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 또 산부인과 인력 앞으로 이제 의사가 네. 돼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줄어드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산부인과 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산부인과를 왜 안 하느냐를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산부인과 전문의들 충원율이 낮으니까 그 가장 큰 문제가 의료 사고의 위험성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의료 사고는 뭐 의료 과실이랑은 좀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를 생리를 하면서 이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서 산모나 아기가 잘못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 사고의 위험성. 다음에 그게 가장 빈도수가 높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분만에 대한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다음에 세 번째가 응급 상황에 대한 밤에 당직을 쓰거나 그런 응급 상황에 대한 육체적 스트레스. 이와 같이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 사고의 그런 위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의료 사고의 위험성 네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이 대기 네네, 맞습니다. 또 하나가 분만에 대한 스트레스. 분만에 대한 네, 스트레스. 맞습니다.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 의료 사고, 네네. 이 의료 사고가 사실 이 의사의 무과실일 때도 이 배상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요새 그래서 의료 사고 때 아마 무과실인 경우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지금은 이제 그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과실인 경우에 의사들도 일정의 이제 금액을 배상하면서 나라에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의료 과실 그 무과실 그런 법이었는데요. 네. 그 무과실 이제 의료 이제 중재원이 그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료 사고에 산부인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3대 중대 사고가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그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네. 출산을 하면서 신생아가 잘못되거나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의료 의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는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그 적절한 액수를 이제 보상하면서 서로 간에 중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액수가 너무 낮아서 환자와 의사와 모든 그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액수를 좀 늘리고 그 범위를 넓히자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3대 이 중대 사고에 대해서 국가 배상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뭐 3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 네, 정도도 맞습니다. 굉장히 작지 않겠습니까? 이 인명에 대해서 사실 그 정도로 네, 뭐 맞습니다. 보상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그 배상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산모 사망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네. 3억 그 적절한 의료 배상 제도가 국가가 책임을 져서 크게 과실이 없는 한은 의료 그 국가 사고를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면 의료 사고의 스트레스로 인한 그 많은 그 의료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산부인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 산모 그 환자들 입장에서도 그 안전하게 자기가 혹시라도 그 의료 사고를 당하는 경우 안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출산에 안전하게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배상 제도 그러니까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그리고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 배상 책임 제도가 빨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네. 이 배상 체계가 빨리 그 정비가 돼야 되고 네네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응급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밤에 잠깐 공부를 하면서 그 병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산모분이 와서 이렇게 관찰 도중에 갑자기 출혈이 되면서 애기 심장 소리가 떨어지면서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을 맞이해서 바로 그 제왕절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잠깐 잠깐 제가 방심한 사이에 산모와 아기의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와 같은 거는 물론 의사가 참 그 보람찬 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또한 스트레스도 또한 그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24시간 동안 그 항상 핸드폰을 켜놓고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많은 스트레스고 또 많은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20, 30년 동안 계속 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형 병원이 아니라면 이 개인 의원급에서는 네. 사실상
굉장히 힘들겠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의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중소병원에서 그 의원급 분만 기관들은 주로 1명 내지 2명 혹은 뭐 서너 명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큰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큰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만이라는 게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맞습니다. 스트레스도 많다. 네, 맞습니다. 분만은 항상 그 출혈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산모 사망에 대한 위험도를 많지는 않지만 항상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그 맞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 필수 의료 그러니까 필수 의료는 이제 생명이 달린 과를 하는 산부인과가 의료사고가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이 어떤 거가 있냐면 뇌 수술을 하거나 심장 수술을 하면 그 의료사고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성을 의사나 아니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애를 낳으면서 그런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그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애를 낳으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의사에 대한, 산모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산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 또 의사가 가는 부담감이 아주 중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왜 이런 말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산부인과, 이 네. 분만 이 수가가 이 애견 수술 비용보다 네. 수가보다 낮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분유로 먹이잖아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먹일 것 같습니다, 아기를. 제가 10번.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예. 8번 이상 10번 정도로 네.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가 이제 하루 다 다르니까 한 건당 책정되는 게 아니라 하루로 책정이 됩니다. 그 비용이 지금 현재도 2,490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그 분유를 먹일 때는 간호사가 1대1로 먹여야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셀프 수유를 하면. 네. 그래서 그런데 한 끼당 뭐 250원, 이거 말이 안 되는 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임신성 당뇨 시약이 생산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궁 수축제에 대한 그 생선, 아주 분만의 필수적인 약물이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저수가의 그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명감이 진짜 웬만큼 있다 하더라도 네네. 산부인과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전공의들도 이 전문의들도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은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여자 선생님 위주로 해서 남자 선생님들은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한 300명 가까이 저희 때 전문의들이 이렇게 배출이 됐는데 지금은 100명 이하로 그 전문의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그분들도 대부분 출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난임이나 부인과 질환을 하는 안전한 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전문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 이 수가 문제는 뭐 굉장히 뭐 건강보험심사원이나 이런 네네, 건정심이라고 평가가 합니다. 네. 그 복잡하겠지만 네네. 큰 틀에서 어떻게 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상대 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수가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가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그 복지부 당사자들은 산부인과 수가만 올려주기 어렵다는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담당자들도 이 상과 수가가 그 낮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국민이 상과 수가를 개선해야겠다는 콘센서스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단체들 그리고 다른 과 선생님들도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 담당자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컨센서스 하에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인사이드 경연에서 중증 외상센터 네, 맞습니다. 그 주제를 한번 다뤘었는데 네. 이 중증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환자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 이 센터의 의사분들을 또 다른 그 외과나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만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당장 그 산모가 오지 않더라도 24시간 그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면
그런 데 대한 운영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 산부인과는 응급이잖아요. 네. 언제든지 응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환자가 오고요. 거기에 항상 대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인 경우에 응급 관리료를 나라에서 이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는 지금까지도 그 응급 관리료가 인정, 뭐 대기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그 응급실 역할만 인정해 달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그 응급관리료를 인정받는다라는 그것이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첫 단추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산부인과 운영 자체가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물질적으로도 보상이 네네.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네, 맞습니다. 이 분당 제일여성병원은 이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고위험 산모도 많이 찾을 텐데, 네네. 아니 고위험 그 임신하면은 고령 임신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 고위험 산모가 되는 건가요? 과분으로 고위험 산모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모 나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산모 나이가 그 결혼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산모 나이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당뇨의 빈도도 증가되고 그 고혈압의 빈도도 증가됩니다. 이런 병이 있으면 아기가 저체중아가 되고, 그리고 그 난임이 됩니다. 난임이 되게 임신하기 어려워지면 또 거기에 따라서 보조생식술이라는 걸 시행해서 하게 되면 쌍둥이도 다태아도 많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태아 또 뭐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저체중아 이런 모든 것들이 고위험 임신에 해당되고, 이게 모두 다 산모의 출산 시 그 산모의 나이랑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출산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맞습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위험 산모가 과거 세대보다는 훨씬 그 비중이 높겠죠. 네네, 맞습니다. 나이만 가지고도 지금 뭐 과거에는 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첫 아이를 몇 살에 낳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는 뭐 20대 당연히 낳고요. 평균 나이도 30살만 넘으면 나이 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제가 알기로는 아주 33살을 넘은 지가 오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산모 나이 증가가 그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나이 들어서 첫 아이를 낳게 되면 둘째 아이를 낳을 찬스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저출산과도 그 결혼 연령의 증가가 그 저출산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위험 산모들이 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신생아들과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의료 시설들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학병원 이제 대형 상급 병원이 있고 이제 전문 병원이 있는데, 네네. 어떤 지원, 좀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한 전국의 전국 출산의 한 80%가 그 대학병원이 아닌 우리 출산병원과 전문병원을 위주로,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위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 정책의 중심은 항상 대학병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복지부에서 네트워크 병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심에도 항상 대학병원이 존재를 합니다. 그 산부인과라고 하는 건요, 저희 전문병원은 물론 여러 심사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못지않은 의료 그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산부인과라는 건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그 여성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 여성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면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병원 중심의 그 의료 정책도 고려해 보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 무너지고 있는 이 분만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일 텐데요. 지금 네. 빠져나가고 있는 이 인력들, 네. 전체적으로 산부인과로 좀 유인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 속에서 산부인과 특히, 그리고 분만을 하는 상과, 그리고 신생아를 담당하는 소아과가 이제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국가에서 이 의료 사고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국가배상 책임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의료 수가에 대해서 그 원가와 적절한 이익을 보존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대적인 수가 체제에 대한 함정이 있지만 복지부 담당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충분히 그 유인 그 학생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라고 하는 거는요. 네. 워라밸이 요새 중요시 되지만 굳이 워라밸을 따지지 않고 의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산부인과를 선택했을 때 그 산부인과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선택한 것처럼 만약에 중요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많은 그 의과대 학생들이 그 사명감을 따라서 산부인과를 특히 그 어려운 이 상과를 지원하리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대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그 방송 중에 못다 하신 말씀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 우리나라 경제 문제와 복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새로 선출된 대통령 집무실 앞에 하루 출산수, 월 출산수, 년 출산수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서 출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KBS에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출산 문화, 또 가족 문화의 좋은 점, 가족의 행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돼서 출산 문화가 이루어나가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임신,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인프라의 재건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분만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